암호화폐의 가격적인 부분을 끌어올리기에 굉장히 큰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1000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고래 지갑 수가 약 20에서 30%가 오히려 늘었어요. 올해 1분기에. 가격적인 부분은 많이 안 좋지만 펀더멘탈적으로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 시가총액이. 근데 이더리움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모신 분은 리플 빅뱅 책을 쓰신 문창훈 작가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리플 정말 급등이 작년에 트럼프 당선 이후에 7배, 6배 이상 나와가지고 뭐 아주 정말 리플 투자자들을 환호하게 했는데, 사실 리플이 가지고 있는, 요새 뭐 XRP입니다만은 가지고 있는 또 별명이 리또속이잖아요. 맞습니다. 요즘 다시 2,800원, 900원대로 폭락하면서 지금 다시 불안감에 빠진 것 같아요. 지금 네.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매크로 이슈에 대해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미국 증시, 특히나 나스닥 증시와 커플링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전쟁, 그리고 이제 무역 전쟁으로까지 불거지면서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위험자산으로 불리우는 주식 시장까지도 크게 큰 낙폭을 보여준 트럼프발 블랙 먼데이 사건이 사실 있는 날 바로 다음 날에 지금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가장 큰 낙폭의 원인은 그런 매크로 경제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시즌 종료다 혹은 뭐 리또속이다, 요즘은 또 이더리움조차도 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또속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오히려 투자의 적기, 기회의 순간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엇보다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진짜로 하고 싶은 것은 관세를 때려서 중국이랑 뭔가 치킨 게임을 하는,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장기 금리를 낮추고 결국에는 강달러가 아닌 약달러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하나의 성장통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뿐만 아니라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죠. 스콧 베센트와 함께, 그리고 하워드 러트닉이라고 하는 상무부 장관, 그런 고위급 인사들이 지금 미국에 대한 중장기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의 일환으로 관세 전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현재 시장을 큰 그림으로 바라봤을 때 지금 경기 침체 이슈까지 불거지면서 안전자산 쪽으로 수요가 쏠리고 있죠. 특히나 금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금 1온스당 3,100달러가 넘어가면서 굉장히 큰 수요를 불러오고 있고, 무엇보다도 또 안전자산으로 취급받고 있는 미 국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것에 반비례하는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 같은 경우는 현재 4% 극초반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도널드 트럼프가 장기 금리를 낮추기 위한 스탠스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천천히 시나리오를 연출하고 있다. 조만간 이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지면서 시장은 안정세를 찾고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고무적인 반응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지금이 오히려 매수 적기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락장, 급락장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또 해왔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물론 비트코인의 그 상승장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네. 이것 때문에 오히려 정리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뭐 급락이 최근에 크게 있었고,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XRP를 필두로 한 모든 암호화폐 시장에 사실 굉장히 큰 급락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언론을 봤을 때 뭐 JP 모건이라든지 모건 스탠리와 같은 그런 월가를 필두로 한 글로벌 금융기관에서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포션 자체를 20에서 40%로 늘렸다가 최근에 40에서 60%까지 상향 조절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뭔가 지금은 좀 빼야 되지 않을까, 정말 경기 침체로 가는 그 초반부에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아직까지 경기 침체보다는 지금 그들이 협상을 하기 위한 Make American Great Again이라고 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조업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고, 관세로서 무역 흑자로 만들어내기 위한 과도기, 그 조금의 힘든 시기를 잘 버티게 된다면 전 한 번의 크립토 버블장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보다는 오히려 투자의 매수 적기로 활용을 하면서 물량을 축적하고 DCA죠,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번에 이 코인도 위험자산인 것이 확실하게 더 드러나게 된 것은 이 미국 증시하고 연동이 확실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히려 미국 증시보다 더 많이 빠지는 느낌도 들고, 하여튼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 침체는 악재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시장이 빠지는 이유가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이것 때문인데 오진 않을 것이다. 그 걱정 때문에 빠지는 이 시기가 오히려 매수의 시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저는 이제 경기 침체가 앞으로도 아예 안 올 것이다. 이거는 아니지만 경기 침체가 정말 와서 대공황이 연출되는 그 전에 한 번의 대상승장은 저는 한 번 나올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의 이런 큰 낙폭은 오히려 매수 적기로서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중국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이제 그 보복 관세 하면서 이게 뭔가 좀 더 관세 전쟁이 치열하게 될 것 같은 느낌적 이 분위기.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더 불안한 건데 좀 그러지 않을 것으로 보시나요? 결국은 타협 쪽으로 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결국에는 타협 쪽으로 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중국이 미국한테 또 보복 관세를 때리면서 너희가 34%를 매긴다고? 그럼 우리도 34%를 매길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아무래도 서로 어그레시브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암호화폐 시장, 위험 자산을 필두로 한 그런 주식 시장도 많이 좀 깔아앉았죠. 하지만 저는 이제 협상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명분거리가 생겼고 그들끼리 타협을 하고 양국 간에 그리고 EU라든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베트남도 항복을 하면서 우리 조금만 더 관세 낮춰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점점 협상 테이블이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저는 타협하는 쪽으로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하튼 이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정말 많이 바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이 트럼프 정부에서 나온 어떤 정책들 새로운 게 좀 있나요? 일단은 무엇보다 가장 뜨거운 감자로 이슈화되고 있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상원과 하원에서 지속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법안 크게 두 가지거든요. 지니어스 액트라고 하는 법안과 스테이블 액트라고 하는 법안을 많은 항목들을 추가하고 제거하고 하면서 점점 보수적으로 더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는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올 수 있게끔 지금 기반을 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트럼프를 필두로 한 OCC 통화감독청이라든지 FDIC라고 하는 연방예금보험공사 역시 지금 현재 전통금융사에서 본인들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암호화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코인에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SEC의 기조 변화, 지금 현재 차기 위원장이라고 불리우는 폴 애킨스 역시나 3월 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인준 청문회가 마쳤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5월 초중순 정도에는 이제 완전히 인준 서명 이후에 취임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폴 애킨스 차기 위원장 같은 경우도 과거부터 시크릿타이즈의 임원으로 또 있었고 시크릿타이즈는 블랙록과 함께 비들 펀드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폴 애킨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앵커리지 디지털, 시크릿타이즈와 같은 이 암호화폐 관련된 주식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친암호화폐 인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EC의 그런 세대 교체, 폴 애킨스의 취임이 머지않았고 지금 현재 직무 대행을 맡고 있는 마크 우에다라든지 크립토맘이라고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가 크립토 태스크포스를 만들면서 지속적인 원탁회를 만들고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명확성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라고 불리는 CFTC 역시 지금 현재 브라이언 컨텐츠라고 하는 인사가 이제 차기 위원장으로 들어올 준비가 되고 있거든요. 모두 다 친암호화폐 쪽으로 스탠스가 바뀌어지면서 트럼프 행정부, 2기 행정부 같은 경우는 친크립토 성향을 여전히 취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은 지금 관세 전쟁으로 매크로 경제 때문에 주식이랑 커플링되어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지만 이 기조에 대한 변화는 매우 고무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좀 결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리플 같은 경우 매달 정기적으로 방출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사실 리플 같은 경우는 2019년서부터 본인이 가지고 있던 물량이죠. XRP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중화가된 코인이기 때문에 딱 토크노믹스 발행량이 정해져 있거든요. 1000억 개로 딱 찍혀 있고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55%라고 하면 550억 개겠죠. 550억 개를 에스크로 물량이라고 해서 약간 안전하게 보관하는 듯이 딱 잠궈놨어요. 그리고 매월 1일마다 10억 개씩 은행한테 대여 또는 판매를 하면서
본인이 구현하고 있는 XRP를 필두로 한 리플 페이먼트죠. ODL 플랫폼을 한번 써보게끔 파일럿 테스트를 하게끔 지난 약 5년, 6년의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은행과의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스텝을 밟아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550억 개가 아니라 약 380억 개 정도 SQ 물량이 남아 있고요. 지금도 매월 1일마다 아직까지는 10억 개씩 판매 또는 대여를 통해서 은행과 함께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또 중요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 현재 380억 개 정도가 리플사에서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에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앞으로는 SQ 물량에 대한 판매량을 점점 줄일 것이다. 이제 어느 정도는 파일럿 테스트가 끝났고 부의 분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말 전통 금융사에서 이제 XRP를 쓸 날이 저는 머지 않았다라고 바라보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7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연준의 페드와이어 펀드 서비스 안에 리플렛이 탑재된 ISO 2002가 완전히 탑재가 되게 되고 올해 연말 11월 22일을 기준으로는 스위프트에 ISO 2002가 완전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기를 우리가 미루어 보았을 때는 이제 에스크로 물량을 활용하기보다는 정말 은행권들에서 XRP를 활용하면서 직접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미국 행정부에서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뭐 XRP나 솔라나나 에이다와 같은 미국 기반의 코인을 비축 자산으로 하겠다라는 가능성이 열었기 때문에 그 에스크로 물량을 어쩌면 미국의 재무부나 도널드 트럼프가 이끌고 있는 행정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손으로 주무를 수 있는 그런 파급력을 충분히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 리플 CEO가 그러니까 XRP ETF, 그 다음에 IPO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다 이 얘기를 하던데 이게 시장에 가져올 영향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IPO라든지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의 가격적인 부분을 끌어올리기에 굉장히 큰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일단 이정표다 이렇게 좀 결론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올해 4분기 안에 2025년 안쪽으로는 XRP에 대한 현물 ETF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승인까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거죠. 저는 무엇보다도 XRP에 대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거리 크게 두 가지를 바라보는데 첫 번째가 소송에 대한 완전한 마무리가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물론 SEC가 점점 항소를 철회하고 리플사도 교체 항소를 철회하면서 이제 합의하는 법원의 최종 판결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조만간 이제 완전한 클리어하게 규제에 대한 명확성이 나올 것이다. 그게 첫 번째라고 바라보고 있고 지금 현재 두 번째로는 XRP에 대한 현물 ETF가 많은 자산 운용사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뭐 위즈덤트리나 21 쉐어즈, 카나리 캐피탈 등등 뭐 10개가 넘는 자산 운용사에서 특히나 또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경우도 막대한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그런 미국 기반의 거대 자산 운용사인데 XRP에 대한 현물 ETF를 신청했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1.5경 원 이상을 운용하고 있는 블랙록에서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규제에 대한 명확성이 먼저 오고 두 번째로는 블랙록에서 이 XRP에 대한 현물 ETF를 신청하는 시점 굉장히 이 두 가지 맞물리면서 상반기 안쪽으로는 좋은 한 번의 파급력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완전한 승인 시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기를 뒤로 미뤄서 올해 연말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표님이 질문 주셨던 리플사의 IPO, Initial Public Offering이죠. 이 기업 공개 같은 경우도 충분히 물밑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리플사뿐만 아니라 미국의 2등 거래소로 잘 알려진 크라켄이라든지 이토로라고 하는 암호화폐 플랫폼이라든지 뭐 USDC를 찍어내는 서클사 역시 굉장히 공격적으로 IPO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준비하는 IPO 시기에 맞게 어느 정도 좀 분할 매도할 생각도 해야 되지 않을까. 매우 중요한 시기이고 그들이 또 시장이 굉장히 과열되어 있을 때 IPO를 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지금 물론 이제 급락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다시 상승하는 그리고 좀 더 과열이 돼 있을 때 그게 발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오히려 매도 관점으로 보자. 이렇게 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지금 대표님도 보시다시피 XRP가 2달러가 깨졌고 트럼프발 블랙 먼데이가 오면서 관세 이슈로서 경기 침체 우려라든지 시즌 아웃에 대한 어떤 종료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개인들의 두려움이 굉장히 많이 장착이 돼 있는데 남들이 항상 이렇게 좀 두려워할 때는 오히려 투자의 기회로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 너무나 장이 좋아가지고 막 IPO도 하고 ETF도 승인이 되고 이럴 때는 오히려 우리가 좀 두려움을 갖고 대중과는 좀 반대의 스탠스를 취하면서 좋은 수익률을 가져가는 게 사이클 투자에 굉장히 중요한
입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XRP의 그 미결제 약정이 30억 달러를 돌파했다. 뭐 이런 뉴스도 좀 있던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죠? 네, 일단 XRP에 그만큼 많은 돈이 배팅이 되어 있다는 거죠. 아직 손절이나 익절을 하지 않고 XRP의 가격을 지켜보면서 롱이든 숏이든 배팅하는 물량이 정말 많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즉슨 큰 변동성이 앞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XRP 같은 경우는 온체인 지표를 봤을 때 볼린저 밴드의 폭 자체가 굉장히 얄쌍하게 빠져 있거든요. 그 말은즉슨 상승이든 하락이든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결제 약정이 또 크다라는 걸 반증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을 미루어 보았을 때 앞으로 시장 변동성이 어떻게 나오는지 트럼프발 이슈가 어디까지 관세 이슈가 어떻게 끝이 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고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라든지 FIT21이라고 하는 법안 21세기 금융 혁신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법과 제도화가 만들어지고 이게 리플과 어떻게 연관성을 가져가는지 우리가 주목을 하면서 투자를 이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나온 뉴스들 보니까 고래 투자자들, 그러니까 큰 손들이 뭐 비트코인, 그다음에 무슨 리플, 이더리움 뭐 매집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를 본 것 같은데 네. 그게 어떤 상황인 겁니까? 음. 실제 그런 루머입니까? 아니면 실제 팩트입니까? 실제 팩트입니다. 실제 팩트라고 봐주시면 되고 제가 어제 온체인 지표를 확인했을 때도 비트코인 1000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고래 지갑 수가 약 20에서 30%가 오히려 늘었어요. 올해 1분기에. 사실 트럼프의 관세 이슈가 지금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잖아요. 약 거의 한 달, 두 달 정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개인들은 많은 시장을 빠져나가고 있죠. 리테일들은 소매 투자자는 나가고 있지만 그 물량들을 모두 다 기관 투자자, 고래들이 받아 먹으면서 수요를 지탱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이 굉장히 좋은 매수의 적기의 시기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고 반드시 그들이 끌어올리는 시기는 올 거라고 봅니다. 끌어올리면서 또 한 번 언론 플레이를 통해 대중들을 유인하겠죠. 너희는 지금 이렇게 좋은 시장에 투자 안 할 거야?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 법안도 통과가 되고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데 투자 안 할 거야 라는 식으로 굉장히 과열이 됐을 때 그때 오히려 우리가 좀 빠져나가야 되고 지금 너무 힘든 시기지만 오히려 이럴 때가 좀 투자를 용기를 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좀 어떤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할까요? 그게 2달러. 2달러가 지지가 돼야지만 이거 뭐 비전이 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어쨌건 2달러가 붕괴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선이 깨지면 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통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하니까 네.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 온체인 쪽만 분석하시는 우리 크립토 퀀트의 대표죠. 주기영 대표의 말에 따르면 시즌이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오를 수 없다. 지지선이 붕괴됐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마다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다르거든요. 누구는 매크로 이슈에 초점을 맞추시는 분들도 계시고 암호화폐 투자를 할 때 뭐 차트 쪽에 차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서 RSI 지표가 어느 정도 손절매 구간이 오면 손절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혹은 온체인 지표를 또 직접적으로 보시거나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유동성 쪽이 암호화폐 위험자산 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또 포커스를 맞추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보면서 앞으로 뭐 언제 오르고 얼마나 오르고 이거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못 맞추지만 앞으로의 방향성 자체는 좀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온체인 지표만 미루어 본다라면 맞습니다. 온체인 지표만 미루어 본다면 시장이 뭔가 붕괴될 수 있는 리스크가 훨씬 더 크지만 지금 현재 매크로 이슈 자체 그리고 트럼프의 의도라는 것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점점 준비되어지고 있고 이제 4월부터 QT 테이퍼링이 중단되는 이런 연준의 움직임 이런 것들까지 입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V자 반등,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어제 기준으로 해서는 블랙 먼데이로서 2달러가 붕괴가 됐지만 오늘은 지금 다시 2,800원, 900원대 2달러가 다시 회복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협상 테이블이 생겨나고 미국과 중국이 뭔가 지금 싸우고 있지만 최근에 미국의 경제위원장인 그 스티븐 미란이죠. 미란 보고서를 미루어 보더라도 제2의 플라자 합의가 나올 수 있다. 과거에 미국과 일본이 협정을 맺으면서 엔화의 절상이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미국과 중국이 마러라고 합정이라고 하는 그런 협의점이 나오면서 이번에는 위안화에 대한 절상과 달러에 대한 약세를 맞바꾸면서 협상 테이블,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흘러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제 지금이 가장 공포스러울 때이긴 하지만 오히려 매수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2025년도 정말 뭐 상반기 내에는 다시 한번 비트코인의 큰 상승장이 오지 않겠냐 많은 분들이 기대했는데 네. 현재까지는 오히려 좀 실망을 시키고 있어요. 8만 달러까지 이제 깨지는 현상이 나왔죠. 물론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라는 돌발 변수가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건 이러한 흐름 때문에 이제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올해 상승장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직까지는 이 경기 침체 이슈라고 하죠. 경기 침체 이슈로서 시즌 종료다라고 바라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기엔 저는 시기상조다라고 오히려 좀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트럼프와 재무부 장관인 스콧 베센트가 미국 금리에 대한 어떤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조절하면서 단기 금리가 아닌 장기 금리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부분의 일환으로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이라는 워딩까지 나오게끔 시나리오를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의도를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연준을 직접적으로 압박하면서 단기 금리를 조절하고 중국과의 관세 전쟁에 있어서 5%밖에 부과를 안 했고 취임하자마자 한 게 아니라 시간을 좀 두고 천천히 진행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연준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을 장기 금리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글로벌 유동성 장세, 금리 인하와 약달러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그들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성장통의 과정이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굉장히 취임한 지 3개월도 안 된 시점에 중국의 뭐 30%가 넘어가는 보복 관세로 지금 현재 굉장히 혈투를 벌이고 있어서 힘든 시간을 연출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약달러의 시기 그리고 말어라고 합정이라고 하는 위안화와 달러와의 어떤 그런 협력하는 스탠스가 나올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고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지금 현재 라울팔의 지표를 봤을 때 리얼비전의 지표를 봤을 때 5월서부터는 완전하게 올라가면서 비트코인이 따라갈 수 있는 시기가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은 시즌 종료보다는 우상향할 수 있는 긍정적인 스탠스로 투자 시장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경기 침체 이슈가 굉장히 대두화가 되면서 안전자산 쪽으로 수요가 몰리게 됐죠. 그러면서 금 1온스의 가격이 3,100달러가 넘어가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항상 이 실물 금이 올라가면 디지털 골드라고 불리는 이 비트코인이 조금 시간차를 두고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물 금이 지금 현재 굉장히 우상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비트코인도 좀 따라가는 경향을 저는 보일 것이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도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좀 땡겨야 되지 않겠냐.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지금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이 비트코인의 가격 변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위험자산 쪽에 속하게 되고 굉장히 상관계 수가 높은 것이 글로벌 유동성, 머니 서플라이라고 하는 M2 통화량입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서도 관세 보복을 하면서 우리는 이미 지준율과 금리 인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연준에서 뭔가 이거 경기 침체 올 것 같은데 이를 부양하기 위해서 긴급 회의를 열어가지고 금리 인하를 조금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암호화폐 시장에 돈이 들어온다라는 것 자체가 이 글로벌 유동성 장세와 굉장히 큰 상관계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다라는 것은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큰 돈이 들어와서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을 기반으로 한 그 PBOC라고 하는 중국 인민은행에서 프로되는 그런 유동성과 비트코인의 차트를 딱 병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가는 상관계수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초반이라서 아직 중국과 미국이 좀 싸우는 듯한 굉장히 피 터지는 상황 트럼프발 블랙 먼데이가 연출이 됐지만 조만간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시장에 가해지면서 우상향하는 패턴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4월 그 반감기가 4월 중순인가요? 4월 20일에 작년 4월 20일에 있었습니다. 작년 4월 작년 20일. 4월 20일에. 그리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상승장을 예상하는 건데 하여튼 이 패턴이 이제 ETF가 만들어지고 또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참여가 넓어지고 하면서 이제 이 패턴도 바뀌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전 패턴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냐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네,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반감기가 4년에 한 번 있잖아요. 4년에 한 번 있는데 항상 반감기의 다음 해,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그 다음 해의 1분기가 항상 굉장히 큰 강세였거든요. 뭐 저번 사이클도 그랬고 저저번 사이클도 반감기가 있었던 그 1년 뒤인 다음에 1분기가 너무나 항상 상승했었어가지고 우리가 좀 기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트럼프의 관세 전쟁뿐만 아니라 뭐 트럼프 코인, 멜라니아 코인과 같은 밈 코인 러그풀 사태도 있었고요.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한 바이비트 해킹 사건, 그런 중앙거래소의 해킹 사건까지 맞물리면서 최악의 1분기가 좀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반감기 사이클이 깨진 것이 아니냐, 충분히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자체는 지금 현재 많은 알트코인 ETF가 준비가 되어지고 있고 서클과 리플과 이토로, 크라켄과 같은 이 암호화폐 플랫폼 회사들이 IPO, 기업 공개를 준비하고 있고 이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하나의 원년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수 있는 이제 QT가 중단이 되고 QE 쪽으로 양적 완화가 시작되고 있는 한 해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올 한 해가 물론 무조건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는 없겠지만 큰 파급력을 지닌 하나의 큰 거대 버블장이 연출될 것이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기관 투자가들이 현재 그 비트코인 ETF 관련해서 그 매수하는 그 강도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약세장에서. 네. 사실 아무래도 지금은 관세 이슈 때문에 시장 자체가 많이 다운돼 있고 여러 가지 미디어에서 경기 침체 이슈에 대한 확률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대형 투자자들은 빼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형 투자자들과 개미들이 시장을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실제로 ETF 플로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플로우 차트를 보더라도 순 유입보다는 아직까지는 유출이 현저히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블랙록이라든지 피델리티 본인들이 운용하고 있는 그 자산 클래스와 이 운용 상품에는 오히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이 포션 자체를 높이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블랙록이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비들 펀드, 시큐리타이즈와 손을 잡고 같이 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더리움을 굉장히 크게 공격적으로 매수했고요. 네. 도널드 트럼프 역시나 마찬가지로 트럼프 일가가 이끌고 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통해서 최근에 이더리움을 굉장히 추가적으로 공격적으로 매수하면서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의 약 70%가 이더리움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사실 가격적인 부분은 많이 안 좋지만 펀더멘탈적으로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 가치를 우리가 바라보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떤 그 세력들과의 유착관계와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말씀하신 이더리움 사실 계속해서 이번 상승장이 오게 되면 그 작년에 리플 못지않게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이더리움을 많이 기대했는데 네. 지금 어쨌든 계속 하락하니까 네. 다들 실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더리움의 그 급등장 이것은 아직 기대가 꺾이진 않은 건가요? 네, 물론입니다.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이번에 알트코인 상승에 대한 키를 쥐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알트코인에 대한 어떤 대장 영역을 아직까지는 이더리움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좀 상승을 해줘야지만 뭐 XRP든지 솔라나라든지 에이다와 같은 이런 알트코인 친구들이 쭉 가면서 순환매 장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더리움이 200만 원 중반대까지 떨어지면서 너무나 실망스러운 가격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내러티브가 깨졌다, 뭐 솔라나의 경쟁에서 밀리는 것이 아니냐, 뭐 이또속 얘기도 나오면서 이더리움 이거 스테이블 코인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어떤 조롱하는 언론 플레이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미 확정된 미래로서 스마트 컨트랙, 많은 디앱이 올라갈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많은 점유율을 이미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더리움을 오히려 이럴 때 더 매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지금 많은 민간 회사에서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내고 있거든요. 뭐 리플의 RLUSD뿐만 아니라 서클에서 찍어내는 USDC라든지 테더에서 찍어내는 USDT, 심지어 지금 트럼프 일가에서는 채굴업체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USD1이라고 하는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또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모두 다 어디 위에서 올리고 있냐면 이더리움 기반에서 그 스테이블 코인이 구동되게끔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리플사에서 찍어내는 RLUSD 역시 리플 레저, 리플 원장에서만 올리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과 리플 원장 이 두 가지 투 트랙을 같이 활용하고 그만큼 이 스테이블 코인 전체 시장 2,200억 달러가 넘어가는 시가총액에서 이더리움이 차지하는 포션이 60%가 넘어가면서 큰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펀더멘탈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마지막으로 이더리움의 초기 개발자인 조셉 루빈, 지금 현재 컨센시스를 이끌고 있고 초기 투자자를 봤을 때 유대계 자문이 굉장히 깊숙하게 빼어들어가 있으면서 기관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활로를 만들어놨고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이더리얼 라이즈와 같은 마케팅 회사를 통해서 이더리움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또 뒤에서는 준비가 되어지고 있고 이더리움 기업 연합을 통해 우리나라의 삼성 SDS라든지 한화 시스템과 같은 많은 대기업에서 이미 이더리움을 채택을 했다. 이런 부분들에 오히려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더리움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이제 새로 발행하는 코인들, 채굴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더리움을 플랫폼으로 활용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전에 트럼프 코인을 발행한다든지 했을 때는 솔라나 플랫폼을 활용했었죠. 네. 무슨 이유가 있나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정치 자금도 많이 모았고 했었는데 이게 솔라나에서 이더리움으로 바꾼 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뭐 딱 솔라나와 이더리움이 뭐가 더 좋다, 뭔가 경쟁하는 관계다 이렇게 바라보기보다는 사실상 밈코인을 올리기 위해 조금 더 적합한 툴 자체가 솔라나입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가 솔라나를 선택한 이유는 메이드 인 USA 기반이기도 해서 그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조금 더 스테이블 코인을 올리고 기관들에게 친화적인 그런 플랫폼 자체는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이 UST1이라고 하는 트럼프 일가가 찍어낸 스테이블 코인도 이더리움 메인넷과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이 두 가지 일단 올려놨거든요. 그 때문에 뭐 각각 영역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리플과 스텔라루멘도 리플이 기관용 CBDC, 도매용 CBDC를 담당한다면 스텔라루멘은 리테일 CBDC죠. 소매용 CBDC를 담당하기 위해서 각 영역을 대표하는 것처럼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스마트 컨트랙 이 플랫폼을 담당하는 영역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더리움은 기관을 좀 담당하고요. 이 솔라나 같은 경우는 밈코인과 같은 이런 개발자 친화적인 소매 친화적인 어떤 그런 플랫폼 형태로서 뛰고 있기 때문에 각각 영역이 공존하는 시대가 저는 올 거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브릭스에서도 금 본위 통화제를 추진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그 독일에서도 그 자신들의 그 금, 미국에 맡겨둔 금을 뭐 찾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동안의 금 상승세가 왜 있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들 또 향후에 대한 분석들을 막 끄집어냈단 말이죠. 네. 이번에 이 비트코인도 그렇고 모든 자산들이 폭락할 때 금만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금이 이제 진짜 안전자산으로서 인정받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까지 반대로 금의 역할을 해왔던 비트코인은 더 약화될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원래 뭐 금을 대체하려고 비트코인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많은 자산 운용사, 특히나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도 비트코인을 새로운 금의 형태로 바라보면서 자산 클래스로 또 자리매김이 됐다라고 하지만 실물 금은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8만 달러까지 붕괴가 됐다 보니까 굉장히 또 실물 금 쪽으로 다시 또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브릭스의 어떤 그런 움직임, 브릭스 자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달러에 대한 위상을 낮추기 위해서 탈달러화를 하기 위해서 점점 새로운 금 기반의 브릭스 페이를 만들겠다. 우리들의 자국 통화를 더 많이 활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결국에는 새로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금을 기반으로 하는 블록체인이 가미된 결제 플랫폼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바로 ISO 2002와 맞닥뜨려질 수밖에 없게끔 이미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각국의 새로운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이 새로운 이 표준 ISO 2002와 궤를 같이 하고 있음을 반드시 인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리면 바로 어제 나왔던 기사인데 지금 현재 원래는 이제 페트로달러라고 하죠. 오일머니라고 해서 1900년대 이제 그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과 같이 협력을 통해 그때부터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모든 석유 거래를 달러로 해왔습니다. 근데 2024년 6월 중순을 기점으로 작년 중반부를 기점으로 해서 그 페트로달러 협정이 완전히 깨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본인들끼리 이 석유 거래를 할 때 달러를 쓰는 게 아닌 자국 통화를 쓰고 있고 브릭스가 계속적으로 미 국채를 버리고 새로운 금, 비트코인이라든지 실물 금을 쟁이면서 탈달러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브릭스에 대한 5개국 통화도 뭐 브라질, 인도, 러시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뿐만 아니라 지금 5개 국가가 추가가 되면서 총 10개 국가가 됐고 지금 신청국 자체도 계속적으로 신청이 이루어지면서 더더욱 탈달러화는 커질 수밖에 없게끔 그들이 시나리오를 연출시키고
연출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인도라든지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그런 브릭스를 대표하는 국가에서 지금 현재 석유 거래를 달러로 하는 것이 아닌 뭐 디지털 루피라든지 위안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XRP를 통해서, 리플을 통해서 또 그 석유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또 블록체인이 가미가 됐고 굉장히 결제 효율성을 높게 가져가기 때문에 이미 금융에 대한 거버넌스를 통과할 수 있게끔 ISO 2002의 등록 관리급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XRP가 그만큼 많이 활용이 되면서 위상이 커질 수 있는 토대가 점점 수면 위로 떠올라지고 있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미국과 브릭스가 뭔가 경쟁을 하고 달러의 위상과 이 탈달러에 대한 이 경쟁 구도, 브릭스와의 어떤 이렇게 좀 싸우는 듯한, 대립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브릭스 자체도 2001년에 골드만삭스의 짐 오닐이라고 하는 그 경제학자가 만들어내면서 그들이 브릭스를 일부러 만들어서 지금 탈달러화에 대한 시나리오를 연출시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는 뭐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탈달러화에 대한 시간을 준비하면서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암호화폐가 오게끔 그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저는 이가 바로 XRP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XRP는 중앙화된 코인이기 때문에 특히나 에스크로 물량이라고 하는 그들이 섭렵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또 있기 때문에 이와 발맞춰서 트럼프 행정부, 재무부에서 충분히 XRP를 비축 자산으로 활용을 하면서 미국에 대한 국가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도 인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과거에 영란은행 총재였던 마칸이라고 하는 총재가 있었죠. 그분도 이제는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화폐가 나올 것이다 라는 말을 했고요. 과거에 골드만삭스의 대표였던 게리 콘 역시 추후에는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암호화폐가 완전히 통용돼서 쓰일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비트코인이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채굴과는 무관한 친환경적인 암호화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이가 XRP가 될 수 있는 포텐셜 충분히 열어야 되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각각의 지금 가지고 있는 호재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 많이 고점 대비 급락해 있는 이 시점에서 가장 괜찮은 투자처로 어디를 먼저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암호화폐 전반을 투자할 때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이 세 가지 대장 종목은 반드시 좀 포트폴리오 분산화해서 가져가시는 게 안정성과 수익성 측면에서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많은 대중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이미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뭐 XRP나 특히나 또 도지코인이라든지 시바이누와 같은 이런 밈코인 쪽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실 때 반드시 그런 투자처도 좋지만 웬만하면 좀 시가총액 상단에 있는 코인들의 좀 포션을 높게 가져가시면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그런 보수적인 전략을 취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세 개의 코인 우리가 꼭 가져가야 되는 그 코인 가운데서 올해 그래도 수익률이 가장 좋을 것이다 예상하는 코인이 있다면 어디세요? 저는 XRP? 네, 리플 XRP라고 바라보고 이더리움이 있고 아니라? 네, 이더리움이 아니라 XRP라고 바라보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 또 이렇게도 예측을 하십니다. 올해를 크게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 XRP가 3위권 정도 되거든요. 시가총액이. 근데 이더리움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네 번째 반감기 사이클을 크게 봤을 때는 이더리움을 따라잡을 수 있는 큰 파급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뭐 무엇보다도 XRP를 제가 뭐 좋아해서 그렇게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금융에 대한 포용성 시대가 바뀌는 하나의 과도기 시점에 있고요. 지금 금융이 붕괴될 수 있는 이 시점에서 새로운 금융 표준 ISO 2002라고 하는 그 코드가 이제 공존하는 시점이 바로 올해거든요. 올해 연말을 기점으로 스위프트에서 ISO 2002 이제 금융에 대한 기준 자체를 바꾸는 것. 근데 그 안에 하나의 블록체인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리플에서 고안한 국경 간 결제 솔루션 리플 네트워크가 그 안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실사용 사례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정말로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서 XRP가 전통금융과 맞물리면서 스위프트의 시장 규모를 조금씩 야금야금 가져갈 수 있는 포션이 나올 수 있는 한 해이기 때문에 XRP에 대한 좋은 파급력 나올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건 좀 여담으로 지금 미국에서 그 한 분이 변호사인가요? 그 미국 국토안보부에 소송을 걸었죠. 네.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 이 신원을 국토안보부가 알고 있으면서 밝히질 않고 있다.
해가지고 정보공개법에 근거한 소송을 제기했다. 한 암호화폐 변호사가 이런 뉴스가 나오던데 이런 것들이 그 부각되는 이유 왜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군 자체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가 돈 세탁 지표로도 여겨졌었고 이거 뭔가 허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여겨졌는데 갑자기 ETF까지 승인이 되고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의 CEO죠. 레리 핑크도 하나의 자산 클래스로 인정해주면서 이제 점점 뭐 RWA 시대라든지 이제는 미래에는 은행에 비트코인을 담보로 맡기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디파이까지도 막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트럼프도 지금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밀고 있으면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통해 비트코인을 또 많이 축적을 하고 있죠. 이렇다 보니까 정말 그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게 되고 정말 이가 하나의 짜여진 또 각본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음모론적인 얘기까지 나오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암호화폐 쪽의 변호사분이 뭐 소송을 제기한다는 이슈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제 2009년에 비트코인이 나왔죠. 2008년부터 코딩이 돼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1년 지나고 난 이후 2009년 1월 달에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됐는데 정말 많은 여담이 있었죠. 비트코인을 처음으로 받고 처음으로 거래한 할핀이라는 개발자가 그 사토시 나카모토일 것이다 라는 그런 여담도 있었고 그리고 일본에 실제로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하나의 개발자가 사토시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여담도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았고 그 할핀이라는 개발자가 사실 저는 확률적으로 높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2014년에 루게리병으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군지 모르고 지속적으로 뭔가 이 암호화폐라고 하는 생태계가 커지면서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크립토 차르라고 하는 부서도 만들었고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법과 제도를 만들고 이런 디지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프레임 자체가 바뀌어가는 시대에 있다 보니까 정말 이 사토시 나카모토 비트코인은 누가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그 의문점에서 이런 소송까지 야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트코인이 나온 본질 자체는 화폐를 혁명하기 위해서 금융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서 이제 달러에 대한 수명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림자 정부라고 하는 금융 엘리트들이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암호화폐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새롭게 만들면서 화폐 혁명을 하기 위해 최초의 블록체인 비트코인을 만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리플의 CEO 데이비드 슈워츠가 1900년대 후반에 1991년에 이 분산 원장 기술이라고 하는 비트코인 컴퓨팅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뭔가 이 사토시와의 존재 저는 개인의 확률보다는 뭔가 기관, 집단의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즉 다시 말해 그들의 의도에 맞게 설계가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 리플에 대한 CTO 이 데이비드 슈워츠와 뭔가 좀 궤를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그들이 중앙화된 암호화폐인 이 XRP를 실제로 주무르면서 달러에 대한 단물 빼기 이후에 이제 화폐에 대한 패권을 이어갈 수 있는 제2의 기축통화 세계 준비통화의 가능성까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리플 빅뱅 책의 작가시죠? 문창훈 작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